아버지 내연녀가 결혼식장에 찾아와 상상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계탕 식당으로 크게 성공하셨는데 새로 들어온 카운터 직원과 바람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여동생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5년이나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동생 결혼식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내연녀가 결혼식장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 여자는 눈을 치켜뜨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당신 딸도 결혼했으니까 이혼 도장 찍어요. 마음 떠난 남자 바짓가랑이 붙들고 추잡하게 왜 이렇게 살아? 미희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일단 나가자. 아버지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몸을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내연녀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까지 쓰러뜨리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버텨봐. 나도 가만 안 있어. 정신 나갔네. 어디서 깽판질이야? 그 입을 확 찢어버릴까? 당장 꺼져. 저는 분노에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어머니가 울며 말리셔서 겨우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저는 그 여자에게 반드시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 선배가 있어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너 절대 화난다고 몸싸움하면 안 된다. 증거 수집한다고 녹음기나 카메라도 막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 한번 같이 가자.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절차로 확실하게 대응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시어머니에게 아내가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마시다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로 20분 거리 사는데 뭐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신혼집을 근처에 구했지만 자주 오지 않는다며 서운해하셨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신혼이에요. 주말엔 데이트도 좀 해야죠. 그때 아내가 제 허벅지를 살짝 꼬집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잘한다. 차라리 내 말대로 들어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혼하면 따로 사는 게 상식이죠. 요즘 누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제 등을 찰싹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능력 있는 애들이나 하는 소리지. 2억 넘게 대출받은 녀석이 할 말이냐? 사실 저희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집으로 들어와 살아라. 너희 집은 부동산에 내놓고 정리해. 그때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생활비는 따로 안 내도 되죠? 자기야, 우리 둘이니까 안방 쓰면 되겠다. 아, 어머니. 이사비도 내주셔야 돼요. 순간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신혼이라면 따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장모님 생신이라 장어구이 사드렸는데 장모님께서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장모님 동창이 운영하시는 장어구이집에 갔는데 장모님께선 계속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박서방, 장어 비쌀 텐데 그냥 다른 식당 가는 게 어때? 아니에요. 장모님 생신이신데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죠. 그때 장모님 동창인 사장님이 장어를 불판에 올리며 물으시더군요. 자네가 미숙이 사위인가? 아이고 키는 크구만. 그래, 자네는 무슨 일 하나? 제가 그냥 조그마한 회사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사장님이 씩 웃으시더니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남자가 말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우리 사위는 대기업 과장이야. 연봉도 어마어마하다더라고. 그러자 장모님께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사장님께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잘난 사위 얼마나 대단하길래 결혼하고 한 번을 안 찾아온대. 대기업이든 아니든 뭔 상관이야. 매주 찾아와서 챙겨주는 우리 사위가 최고다. 최고. 장모님은 제 등을 어루만져 주셨고 옆에 있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제가 정말 처가 복이 많은 거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딸 정수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보고 예비 사위가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몇 년 전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친 이후로 저는 일을 쉬게 됐고 생활도 많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딸이 말하더군요. 아빠 무슨 걱정이에요? 민수 씨가 저랑 결혼하지 아빠랑 결혼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변호사라며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 그러자 딸이 단호하게 말했죠. 아빠,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혹시라도 민수 씨가 아빠 무시하면 제가 먼저 헤어질 거예요. 그날 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생각이 유독 많이 났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예비 사위를 소개받는 날이 왔습니다. 정수와 함께 들어온 그 청년은 인사를 하더니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 반장님 아니세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알아요?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신축 공사장에서 일했었어요. 그때 반장님께서 장갑이랑 안전모 챙겨주시면서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쭈뼛거리며 현장에 처음 나왔던 그 청년.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반장님 덕분에 현장에 잘 적응했고 그 해의 학비도 전부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인어른으로 모시면서 받은 은혜 꼭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위를 얻게 된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머니 생신이라 한정식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생신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마음 먹고 말씀드렸죠. 엄마, 이번 생신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손사래부터 치셨습니다. 아유, 비싼 돈 써서 밖에서 사 먹을 거 없다. 옆에 있던 아내가 어머니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음식이 제일 맛있긴 한데요. 하루쯤은 남이 해주는 음식도 괜찮잖아요. 며칠 뒤 어머니를 모시고 유명한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엄청 유명한 데래요. 저희가 알아서 시킬게요.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말했습니다. 동호야, 나가자. 나 여기 싫다. 왜요, 엄마? 어디 불편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뭔 놈의 밥값이 이렇게 비싸냐? 이 돈 주고는 도저히 못 먹겠다. 한참을 설득해서 그나마 저렴한 메뉴로 주문했고 다행히 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계산하러 가려는데 어머니가 급히 따라오시더니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동호야, 이거라도 보태라.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싼 밥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 돈 쓰는 게 마음 아파서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밥 먹을 땐 가격표부터 보지 않게 됐습니다. 돈 줄 테니 김치 담아달라는 아내에게 어머니께서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주말에 어머니께서 김치 한 통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이번에 담은 김치예요? 어머니는 입을 삐죽 내미시며 말하셨습니다. 그래, 김장한다 했을 때 너희 도와준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길래 조금만 담았지. 허리도 아프고. 아내가 얼른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 빨리 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가볍게 내쉬며 아이고 됐다. 일단 맛이나 한번 봐라. 아내가 김치를 한 조각 먹어보더니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이 나요? 제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랬잖아. 우리 엄마 김치는 진짜 기가 막히다고. 그러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도 드리게 조금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은 저희가 드릴게요. 그 순간 어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으로 시어미를 부려먹으려고 그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저는 급히 아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김장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용돈이랑 해서 150만 원 준비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내 쪽으로 몸을 휙 돌리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서비스로 뭐 좀 더 드릴까요? 백김치? 총각김치? 그 말에 순간 모두 웃음이 터져버렸고 긴장됐던 분위기도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역시 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어머니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들이 자기 집에 오지 말라는 이유가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그냥 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잠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다며 1억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 현금으로 그만큼을 바로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나도 적금 몇 개는 깨야 해.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지? 아빠가 다리 다쳐가면서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너 그거 잘 알아도. 옆에 있던 아내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안에서 보태줘도 모자랄 판에 돈을 빌려가는 거잖아.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안 떼먹는다니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일까지는 보내줄게. 그만들 하자. 며칠 뒤 아들의 신혼집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이더군요. 몸 상태가 안 좋은가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해가 좀 피곤해 보이네. 여보, 우리 이만 가자. 나중에 다시 오면 되지. 그렇게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혼자 따라 나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좀 불편해해요. 대신 저희가 엄마 아빠 집으로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 빌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집에도 오지 말라고.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할 거면 당장 그 돈부터 갚아. 순간 아들도 말이 없었고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생신 다음 날 찾아온 어머니, 아내에게 하신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신 다음 날 갑자기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 계셨죠.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렇게 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랐는데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아내도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내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잠깐 앉아봐라. 거실에 앉아 어머니 눈치만 보는데 갑자기 크게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내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하다.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묻자 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제가 내 첫 생일이었잖아.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고 무시를 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러자 아내가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못 간다고 제가 전화드렸잖아요. 대신 용돈도 100만 원이나 보내드렸는데요. 그건 왜 쏙 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테이블을 탕하고 내려치며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못 오면 새아가라도 보냈어야지. 신랑이 바쁘면 며느리가 와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자 아내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나중에 밥이나 함께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용돈이라도 바로 보내드린 겁니다. 아내는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생신 저는 더 이상 안 챙길게요. 저는 순간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편을 확실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신혼집 안방에서 자고 간 시어머니를 보고 아내가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처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대궐이네 대궐이야.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어머니께서 5천만 원을 보태주신 덕분에 구축이지만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엄마 덕분이에요. 리모델링 하니까 신축 같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도 웃으며 과일을 내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서 과일 좀 드세요. 어머니는 포도 하나를 집어 드시더니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기, 이제 만족하니?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더니 저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좋잖아요. 아내는 옆에서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참. 내일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하루만 자고 가야겠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침대에서 자야겠어.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침대는 안방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너희가 거실에서 자면 되지. 결국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내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고 가신다는 얘기 사전에 없었잖아. 신혼집 안방을 자기 집처럼 쓰는 거 난 정말 이해 안 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루 자고 가신 건데 뭐 어때? 침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아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우리 엄마 아빠도 안방에서 자는 거 싫어.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신혼집의 안방은 공간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라는 걸요. 매일 아침 아들이 친구 엄마를 만나러 가던 진짜 이유. 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인데 또래보다 키도 작고 입도 짧아 늘 걱정이었죠. 출근 전마다 돈가스도 굽고 만두도 챙겨줬지만 한두 입 먹고 말더군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들이 아침밥을 아예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친구랑 같이 등교해. 밥상에 앉지도 않고 바로 나가버리니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깻잎 반찬이랑 김치 만들 수 있어요? 미역국도요. 깜짝 놀라서 물었죠. 태원이, 내가 그런 걸 왜 먹고 싶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 매일 아침 친구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있어요. 그 친구도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고 그 집 엄마가 매일 따뜻하게 아침을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요리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엄청 다정하세요. 아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그 밥상에서 조금이나마 채우고 있었던 거죠. 반년 넘게 아들이 아침밥을 얻어먹었다는 걸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우 세트랑 삼겹살을 사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그 집 엄마는 웃으며 말했고 밥을 먹고 나니 아들은 자연스럽게 설거지까지 하더군요. 아들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해요. 그 말에 저는 허리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더군요. 아들의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준 인연. 우리 아들과 친구의 우정이 오래가길 바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장인어른이 돈 줄 테니 집에서 나가라는데 그 이유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딸 둘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는 보험 영업을 하며 경제권을 쥐고 있고 저는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어휴, 집거라지 마. 살림도 하나 못해? 인간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아무튼 이번 주에 아빠 오신다니까 집 청소 싹 해놓고 요리 좀 준비해놔. 알았어? 노력해볼게. 멍청한 눈깔로 맨날 말로만. 아내의 폭언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주말 장인어른께서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야, 뭐야 이거? 삼계탕이랑 반찬 설마 사온 거야? 아니요, 직접 만들려고 했는데 맛이 영 아니라 급하게 좀 사왔어요. 집구석에 있으면서 그것도 못해? 나는 밖에서 구두 굽달도록 고생하는데 지가 번 돈 아니라고 막 쓰는구나. 그때 장인어른께서 굳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시끄럽다. 밥 한 끼 먹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고 아내가 가방을 챙겨 나갔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장인어른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팔 좀 보게. 그러더니 제 소매를 걷어 올리시더니 이게 뭐야? 손톱 자국이랑 깨문 자국 아니야? 자네 설마 맞고 사는 건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기에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죠. 장인어른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생활비 따로 챙겨줄 테니 당분간 짐 싸서 나가 있어. 폭력적인 사람 옆에서 살면 안 돼. 그 말에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와 잠시라도 떨어져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고졸 며느리 싫다던 아버지가 상견례에서 하신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소개해드렸는데 그날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 고졸인 여자 만나라고 유학까지 보낸 줄 아냐? 절대 안 된다. 여자친구가 고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아버지를 설득했고 겨우 상견례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분위기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식탁 위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잠시 후 예비 장모님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은비가 참 똑똑한 아이였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철이 너무 빨리 들었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남동생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좀 없습니다. 사돈, 결혼은 아이들 뜻대로 하시지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비 말이야. 생선 뼈 발라서 가족들부터 챙기더라. 밥상머리 교육을 참 잘 받았더군. 학벌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됨이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말이 맞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버지가 큰형에게 회사 물려주신다 했는데 아내가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께서 형제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군요. 다음 달부터 장남 병철이가 회사 맡아서 운영할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 결정하셨네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속 편한 인간. 당신이 왜 더 좋아해? 사실 아내는 결혼할 때부터 아버지 회사를 제가 물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욕심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난 시켜줘도 싫어. 여러 번 말했잖아. 아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만 쉬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 제사 말이다. 이제 형들은 회사 때문에 더 바빠질 테니 막내 내가 좀 챙겨라. 순간 아내 눈치가 보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챙겨요? 이참에 그냥 정리하면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 얼굴이 굳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이놈아. 조상 덕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아내가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얘가 아직 철이 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더니 테이블 아래에서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속삭이더군요. 괜히 눈밖에 나지 말고 눈치 좀 챙겨요, 양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럴 땐 아내 말 한 번쯤 귀 기울여야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내와 사별하고 재혼하려는데 장모님이 하신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팔골절만 입었지만 아내는 크게 다쳤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은 제 멱살을 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네 혼자 살아 돌아올 수가 있어? 우리 미옥이 살려내. 이 염치 없는 놈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면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때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말없이 들어주고 제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조금씩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았고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께는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별한 아내를 추억하며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께는 직접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저 재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장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는 찾아올 필요 없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장모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장모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우리 미옥이는 없지만 자네도 남은 인생 살아야지. 매번 주말마다 와서 나 챙겨주는 것도 이제 그만해. 말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구 설치 마치고 화장실 앞에서 들은 충격적인 말. 15년 다닌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한 뒤 저는 가구 배송 일을 새로 배웠습니다. 2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손에 익었을 때 혼자 구축 아파트에 설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집이었고 박스를 정리하다가 소변이 급해져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남이 쓰던 변기를 어떻게 써요? 더럽게 무슨 세균이 있을지도 모르고. 순간 병균 취급을 받은 것 같아 너무 서러웠지만 예민한 분이겠거니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바로 옆동으로 배송을 가게 됐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라 여전히 씁쓸했지만 설치를 마친 뒤 손을 씻고 싶어 아파트 단지 화장실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남편분이 말했습니다. 아니, 저희 집 화장실 쓰시면 되죠. 왜 밖으로 나가시려 해요? 저는 지난번 아주머니에게 들은 말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분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그럼 백화점이나 마트 화장실은 어떻게 쓰는 거래요? 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하시며 마음 편히 쓰라며 깨끗한 수건까지 챙겨주셨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라는 시어머니에게 아내가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금요일에 잠깐 집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그날 모임 있는 것 같은데 왜? 무슨 일인데? 제가 눈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랑 아내 둘 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 새벽에 나가야 하거든요. 도연히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새아기 아직도 회사 안 그만뒀어?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애 어릴 때는 엄마가 붙어 있어야 최고라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당장 회사 그만두고 애한테 집중해. 그때 아내가 참다 입을 열었습니다. 맞벌이 안 하면 무슨 돈으로 애 키워요? 어머님이 도연이 교육비까지 다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바로 받아치셨습니다. 나는 우리 민호 사교육 없이도 잘 키웠어. 요즘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보다 못해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애 봐달라고 안 할게요. 그런데 아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애 낳기만 하면 매일 봐주신다면서요. 기억 안 나세요? 그날 이후 아내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께 도연이 맡길 일 없을 거예요. 차라리 돌보미를 구할게요. 가족이라도 선을 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머니가 김장하는데 제 아내는 무조건 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저희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작년에 어머니 김장을 도우러 갔었는데 큰 통으로 10통이 넘는 양을 하셔서
아내도 저도 녹초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김장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 김장하는 거 알지? 이번 주말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너는 모르겠고 새끼는 무조건 보내라. 공교롭게도 아내가 꼭 가보고 싶어 하던 축제도 딱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제보다 가족 행사가 더 중요하지. 장도 미리 봐둘게.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김장하는 날 어머니 집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친구분 4분이 와 계셨고 김장은 이미 다 끝나 있었습니다. 아내를 본 어머니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너만 기다렸다. 10번 보여도 안 질려. 어머니가 아내를 찾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김치랑 같이 먹자고 즉석에서 만들어준 쌀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 불렀다는 겁니다. 그때 그 쌀국수 좀 또 해줘라. 너무 먹고 싶었다. 그리고는 용돈이라며 50만 원을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쌀국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서였을까요? 장모님이 60만 원만 빌려달라 했는데 아내가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방 잠깐 통화돼?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6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말에 저도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아유 시시콜콜하게 묻지 말고 그냥 된다 안 된다만 말해. 재촉하는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장모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답답하네. 됐어. 그리고 은지한테는 내가 전화한 거 절대 말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장모님한테 이런 전화가 왔었어.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 정말이야? 언제 그런 전화가 왔는데? 장모님이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자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는 조금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내가 못난 딸 같아서. 며칠 뒤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똑똑히 들어요. 다시는 내 남편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요. 장모님은 어금니를 꽉 물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돈 1,000만 원 해달라 한 줄 알겠네. 꼴랑 몇십만 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자 아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꼴랑 그 몇십만 원이 엄마한테는 없잖아요. 평생 엉뚱한데 돈 쓰기만 하고. 아내는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난 더 이상 이런 돈 낭비 못해요. 그날 이후 장모님에게서 돈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는 어머니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 형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큰애한테 증여하려고 한다. 형들 표정을 보니 놀라지도 않더군요. 아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지내려고요? 큰형네랑 합치는 거예요? 제가 묻자 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큰형네는 이제 애들이 중학생이잖아. 예민한 때라 안 되지. 그러고는 제 아내 쪽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난 막내 너희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우리 혜정이가 살림도 꼼꼼하게 잘하고 착하잖아.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사전에 아무 말씀도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시는 게 어딨어요? 그 말을 들은 큰형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 순간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이쁜 아들한테 재산 다 몰아주실 거면 거기 가서 지내셔야죠. 큰아주머님하고 상의하세요. 어머니께서는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치셨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너희 한 푼도 안 받고 싶어?
그러자 아내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소송하면 어차피 다 나눠 가지잖아요. 법대로 하시죠.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간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가족의 재산 문제 미리 솔직하게 상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내와 사별 후 3년 만에 처음 처가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3년 전 아내와 둘이 교회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처가에 딸아이를 맡겨두고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끝내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처가와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장모님은 화분을 집어던지며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같이 죽지 그랬어. 어디서 뻔뻔하게 얼굴을 내밀어.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방,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지? 저는 뭐 똑같습니다. 장모님은 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졌어. 주말에 미소 데리고 한번 와. 우리 손녀 얼굴 좀 보자. 딸아이는 신이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그림을 크레파스로 열심히 그렸습니다. 약속한 날 3년 만에 처가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분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과 저를 함께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실컷 울고 원망이든 슬픔이든 다 흘려보내자. 그 말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올해 3살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는데 맞벌이라 등하원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부담됐지만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제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나와? 돈이 아까워서 그래. 하준이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마라. 저는 솔직히 땡큐였지만 기뻐하던 저와는 달리 아내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어두웠습니다. 아이가 첫 등원하는 날 새벽 5시 반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카트에 이것저것 잔뜩 싣고 서 계셨습니다. 첫날이라 정신 없을까봐 좀 일찍 왔다. 너도 곧 출근해야지. 아, 그렇다고 새벽부터 이 난리예요. 잠 다 깨겠네. 아이씨. 짜증이 난 저는 표정이 굳어버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가져오신 냄비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는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더니 출근길에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짜증나는데? 아버님이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따로 용돈을 더 챙겨드려도 모자를 파네. 자기는 아버님한테 너무 막대해. 나중에 하준이가 자기한테 지금 자기처럼 똑같이 굴면 기분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신 따끈한 미역국 향이 더 미안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년에 제사만 10번 넘게 지내왔는데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남이라 저희 집에서 제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누나들은 항상 제사상 다 차리고 나면 그제야 도착하곤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도 다 만들고 정리할 때쯤 들어오더니 아이고, 차가 왜 이리 막혀. 어머, 벌써 다 차려놨네. 올해는 음식도 별로 안 했네.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튀김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누나들 손 하나 까딱한 거 없으면서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자 누나들이 되레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야, 누가 지방촌 구석까지 새벽부터 운전해서 오고 싶어? 집에 있으면서 음식하는 게 훨씬 편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쌓였던 화가 터져 상 위에 올려진 음식을 모조리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누나들이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딴 꼴 보여주려고 제사 지내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집 제사 없어. 앞으로 당신들도 이 촌 구석까지 올 일 없어. 당장 나가. 누나들은 욕을 뱉으며 나가버렸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사 차린 게 대체 몇 번인데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해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택시에 탄 여학생이 자다 일어나 한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고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중학생인데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비 오는 어느 아침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제 딸아이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6,000원밖에 없어서요. 딱 그만큼만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운동복을 걸친 학생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고 룸미러로 살펴보니 가방을 앞으로 메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학생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버스로는 도저히 힘들어서요. 학생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6,000원 되기 전에 꼭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니 어지러운지 고개를 떨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래 미터기를 끄고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 일어나 봐요. 다 왔어요. 학생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긴 학교인데요. 여기까지 택시 타면 10,000원은 넘을 텐데요. 아, 죄송해요, 아저씨.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호도 안 걸리고 금방 왔어요. 택시비 6,000원. 안 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자 학생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캐러멜과 사탕 몇 개를 꺼내 같이 내밀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제 딸아이 같아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제가 잘한 거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공짜로 부모 집에 살면서 월세라도 내라 했더니 딸아이의 말이 충격입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또 명품 옷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엄마 것도 하나 사오지.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딸아이는 눈을 부릅뜨며 말하더군요. 엄마 옷은 엄마가 알아서 사 입으세요. 아니면 아빠한테 사달라 하든가. 갑자기 가만히 있던 제가 왜 끌려 들어가야 하나 당황했는데 아내는 저를 흘겨보며 꽃방귀를 끼고는 백화점 가자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뭘 더 말해? 라며 투덜대더군요. 아내는 딸이 사온 명품 옷을 몸에 대보며 이쁘네, 엄마도 한번 라고 하려던 순간 딸아이가 옷을 확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꿈도 꾸지 마요. 이건 네, 안 돼요. 아내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 키웠는데 옷 한 벌 가지고 왜 이래? 그러자 딸아이는 눈을 치켜뜨며 말하더군요. 뭐 대단한 거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도 월급 아껴서 겨우 산 건데 엄마가 자꾸 손 떼니까 그러죠. 그 말을 듣는데 저 역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 그렇게 말대꾸하고 맘먹을 거면 적어도 월세라도 내야지. 공짜로 살면서 말은 왜 그렇게 해? 그러자 딸아이는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못 살겠네 하며 캐리어에 짐을 쑤셔넣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눈이 빨개져서는 그래, 혼자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나가서 고생 좀 해보라 그래 라고 하더군요. 딸아이 몰래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얼마 전 오랜 투병 끝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는 중에 딸아이가 집으로 찾아와서는 아빠, 이 집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 혼자 지내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혹시 딸아이가 집을 처분해서 돈을 나누길 원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잠깐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 딸 미경이는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형편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제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렇지만 엄마 짐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사실 너한테 말 못했지만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 신청해놨어. 그러자 미경이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빠 정말이요?
아니, 아빠 혼자서 신청하셨다고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는데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주택연금 신청하셨으면 이제 생활비는 좀 보탬이 되겠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요새 김서방도 여러모로 힘들다며 미경이 너희 아파트 팔아서 나누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그러자 미경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엄마랑 아빠랑 열심히 벌어서 산 아파트인데 저는 욕심 없어요. 아내가 처가에 매달 100만 원씩 보냈는데 장모님이 하신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2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 왜? 무슨 일 있어?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월급의 절반은 생활비와 저축에 쓰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매달 처가에 10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처가에 보내는 용돈 좀 줄이면 안 돼? 매달 100만 원은 너무 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야. 조금만 더 도와드리자. 아내는 장모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이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미경아, 이번 달부터는 50만 원씩 더 보내야겠다. 재료비가 너무 비싸. 순간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얼마나 번다고 매달 150만 원씩이나 보내야 합니까? 장모님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내가 자네한테 돈 달라 했는가? 그 말에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엄마 뒤치다꺼리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장모님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가게는 누가 책임질 건데? 아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살길 찾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도움과 의존은 다르다는 걸요. 하나뿐인 아들을 약사로 키워냈는데 아들이 한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동네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4살이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을 등에 업고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아끼고 새벽까지 일하고 결국 작은 빌딩 한 채를 올렸고 아들은 약사가 되었죠. 얼마 전 아들이 삼계탕을 사주겠다며 불러냈습니다. 아빠, 이제 이발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제가 호강시켜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앞으로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무리하다 병원비만 더 나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단골 손님이 와서 묻더군요. 장 사장, 이발소 언제까지 열 거야? 아들이 그러던데 곧 건물도 다 정리하고 멀리 이사 간다던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얘기를 왜 남들한테 하고 다니지? 저는 결국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건물 정리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냐?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아빠가 매일 때리고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엄마 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심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내가 몰래 접근해 저를 괴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세뇌해 왔던 겁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짓말로 아들 마음을 뒤흔든 거죠. 아들은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평생 살아온 것이고요. 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그 여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도구로 삼는 이런 사람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친누나가 같이 살고 싶다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이사한 저희 집에 누나가 놀러 왔습니다. 큰 평수로 이사한다더니 집이 완전 궁궐이네. 방이 대체 몇 개야? 요즘 구조가 잘 나와요. 알파룸까지 해서 4개로 쓸 수 있어요. 한참 동안 집 구경을 마친 누나가 식탁에 앉더니 방 하나 비어있던데 나 살던 집 팔고 여기로 들어와 버릴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누나는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고 요즘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던 참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우리 아기도 곧 나오는데 유아용품 몇 개만 사도 집이 금방 꽉 찰걸요. 누나는 살짝 뾰로통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야. 어디에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그때 뜻밖에도 아내가 갑자기 누나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들어오실래요? 저 진심이에요. 뭐라고? 누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투자해놓은 주식도 잘 되셨잖아요. 일 안 하셔도 되니까 집에서 저랑 아기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형님 예전에 어린이집에서도 일하셨잖아요. 아기 돌보는데 도움도 많이 될 거예요. 뜻밖의 제안에 누나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너무 진심이라 누나가 당황한 눈치였죠. 한 집에서 누나와 함께 지내는 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내가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자고 한 이유가 충격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다녀온 아내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더니 소리쳤습니다. 그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왜 그래? 당신 민혁이한테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아내가 컵에 찬물을 가득 채워 벌컥벌컥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민혁이 그놈 처자식만 가족이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아내는 거실에 앉아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민혁이한테 사준 그 아파트 확 팔아버리고 우리도 여행이나 다닙시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렇게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와이프랑 아기 놀랐잖아요. 아내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가서 내 식구나 챙겨, 이놈아. 들어보니 아들이 얼마 전부터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다는데 아내는 당연히 저희 부부까지 함께 가는 여행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길 우리 가족여행에 왜 끼려고 해요? 서로 불편하게. 나중에 따로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상처를 크게 받은 겁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자식 부모 은혜도 모르고 당장 짐 싸서 그 집에서 나가. 그 아파트 내가 팔아버릴 테니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우리 노후나 챙겨요. 내 말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